중등도 인지장애 진단서가 도착했습니다. 제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몰래 저를 병원에 데려간 그날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러 은행에 갔는데 퇴직금 통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집의 등기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남편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언제부터 저를 버렸을까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 그날 아침 저는 평생 함께한 남편이 제 눈을 피해 서류를 서랍 깊숙이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장남의 차에서 우리 집 담보대출 통장과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봉투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란 상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남편이 퇴직하기 전까지 30년을 함께 살아온 단독주택이 전부였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는 평생 공직 생활을 하며 꼬박꼬박 월급을 집에 가져왔고 큰 소비 없이 근검절약하며 살았지요. 퇴직할 때 받은 일시금은 우리 부부 공동 명의의 통장에 들어갔고 그 통장은 철수 씨가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여보 너는 집안일이나 잘 챙겨. 돈 걱정은 내가 할게. 그 말을 저는 한치의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장남 대성이는 증권회사에 다니며 잘 나가는 듯했고 멀리 사는 차녀 미영이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전하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수 씨가 동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뽑아오더군요. 평소에는 제가 서류 정리를 다 했는데 그날은 왠지 직접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보 등본 좀 볼 일 있어서 뽑아왔어. 무슨 일인데요? 그냥 퇴직금 관련 서류에 필요하다고 해서. 별거 아니야. 그는 등본을 책상 서랍에 넣었고 저는 그대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보업료 자동이체를 위해 통장 사본이 필요해져서 서랍을 뒤적이다가 그 등본을 보게 되었죠. 평소처럼 거주지와 가족관계를 확인하던 중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라는 낯선 기록이 있었고 주소는 저희 집과는 전혀 다른 서울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설정일자는 불과 2달 전 철수 씨가 퇴직금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부동산은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대체 무엇일까요? 당장 철수 씨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가 평소 체면을 중요시하고 내가 다 처리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생각하니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실수겠지 뭔가 오류가 생긴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옆집 부인이 슬쩍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김 과장님 퇴직하시더니 아드님하고 자주 외출하시네요. 며칠 전에도 아드님 차 타고 같이 나가시더라니까요. 네? 그래요? 은행 앞에서 내리시는 거 봤어요. 부자지간에 돈 이야기 하시나 보다. 대성이는 최근 들어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걱정된다며 약을 사 오고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죠. 그런데 정작 병원에 간다는 날은 철수 씨와 단둥이 나가서 오후 늦게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한 번은 대성이가 떠난 후 철수 씨의 외투 주머니에서 영수증 조각이 나왔습니다. 인근 카페의 영수증이었고 거기서 은행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금융거래 서면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문서 한 구석이 찍힌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은 흔들려서 내용은 읽을 수 없었지만 철수 씨의 서명 낙인이 모호하게 보였습니다. 점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을 하는 제 자신이 더 불편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을 의심하다니. 저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대성이랑 자주 은행에 가요? 순간 철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무슨 상관인데? 아니 옆집에서 본다고 그래서. 무슨 일 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내 퇴직금 관련 재정 상담 좀 받으러 간 거지. 네가 알 필요 없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하고 짧았습니다. 네가 알 필요 없어 라는 말은 평소에도 자주 하던 말이었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가슴을 쿵 하고 내리찍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철수 씨가 목욕을 하러 간 사이그가 자주 쓰는 책상 서랍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본과 영수증 조각을 본 그 서랍 말이죠. 깊은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낯선 개인 병원의 로고가 찍힌 봉투였고 안에는 경도인지장애라고 진단명이 적힌 진단서 원본과 처방전 그리고 화자가 이름도 모르는 약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단일은 3개월 전. 저는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는 평소 머리가 아주 명석하신 분이었습니다. 전화번호나 지난달 생활비 내역도 저보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진단서를 보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주 전 가족 단톡방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대성이가 올린 메시지였죠. 대성 엄마 아버지 병원비 보내주세요. 급하게 좀 필요해요. 제 계좌로 500만 원만. 당시 저는 놀라서 바로 전화를 했고 대성이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아버지가 정기검진해서 추가 검사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건데 아버지가 엄마 알리지 말랬어. 제가 대신 처리할게. 저는 그 말을 믿고 제 개인 통장에서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철수 씨는 그때 아무런 병원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고 이후로도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서랍 속 진단서와 단톡방의 병원비 요구 그리고 은행에 다니신 이야기. 이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하자 숨이 가빠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진단서와 약봉지를 제자리에 놓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나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단서가 제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대성이가 잠시 집에 들러 물 한 잔 마시고 가는데 차키를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차키를 가지고 나가주려다 가문간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대성이의 차 유리창 아래에 꽂혀있던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명함 뒤에는 손글씨로 즉시 매입 가능. 김철수 씨, 부동산 관련 긴급 연락 요망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함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부동산? 매입? 대체 우리 집 말고 무슨 부동산이 있다는 걸까요? 아니 설마 저희 집을? 남편이 명함을 보고는 순간 얼굴색이 변하던 이제 손에서 재빨리 명함을 빼앗았습니다. 이건 뭐야? 어디서 주웠어? 대성대성이 차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쓸데없는 광고 명함일 뿐이야. 버릴 거야. 그는 명함을 구기더니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이 섰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아들이 제게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숨겨진 것이 우리의 퇴직금 우리 집,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협할 만한 무엇이라는 것을. 그 순간 차녀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기 형이 요즘 엄마 아빠한테 자주 오나요?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무슨 소문? 아, 그냥 형 회사 일이 많이 안 좋다는데 돈 문제로 좀 힘들다나 봐요. 제가 듣기로는 미영의 말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 말 한마디가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대성의 경제적 어려움, 철수 씨의 수상한 행적, 등본의 낯선 아파트 기록이 임장 사진 위조된 으뜻한 진단서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 모든 것이 선을 그리며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끝에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깊은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눈을 감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내일 저는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은행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공동명의 통장의 비밀번호는 모르지만 최소한 거래 내역 조회는 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서류 한 장이 남편의 서랍 안쪽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우리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평소처럼 담백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마트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장이 좀 비었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로 떠돌고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집을 나서려고 신발을 신을 때 그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디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마트예요. 혼자 가.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라면 그런 세세한 것까지 묻지 않았을 남편이었습니다. 네, 혼자 갈게요. 금방 다녀올 테니 점심 준비해 놓고 가세요. 저는 가능한 한 평온한 어조로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트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에 있는 우리
주거래 은행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아들을 등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지만 동시에 그들이 보여준 수많은 수상한 점들이 그 죄책감을 짓누르고 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평소에 자주 뵈어 익숙한 여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왔어요. 우리 공동명의 통장, 그게 최근에 거래 내역 좀 출력해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웃으며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 통장은 현재 김철수 씨 명의로만 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요. 공동명의라도 서명이나 도장이 필요해요. 아니면 비밀번호를 아시나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인데 제가 조회도 못한다고? 저는 비밀번호를 몰라요. 평소에 남편이 다 관리하시거든요. 그런데 제 이름도 들어가 있는 통장인데 제가 조회를 못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어머니. 특히 최근에 권한 변경이 이루어진 계좌는 더 그렇고요. 그런데 잠시만요. 그녀가 다시 컴퓨터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계좌는 일주일 전에 통장 재발급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기존 통장은 이미 사용 정지 처리된 상태입니다. 새 통장은 김철수 씨가 수령하셨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뻔했습니다. 통장이 재발급되었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남편은 커녕 장남에게서도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퇴직금이 들어있는 우리의 모든 예금이 모여있는 핵심 통장이 말입니다. 재발급? 왜?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네, 사유를 보니 분실로 되어 있네요. 분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집 서랍 안쪽 남편이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그곳에 분명히 그 통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달까지도 직접 보았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분실된 것일까요? 분실 신고를 했다면 왜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혼자 모든 절차를 밟은 걸까요? 직원은 저의 충격적인 표정을 보고 더 이상의 정보를 주기 꺼려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럼 거래 내역은 정말 볼 수 없는 건가요? 제 이름이 들어간 통장인데 제가 뭐라도 확인을 해야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식으로는 안 되지만 어머니께서 신분증을 보여주시면 최근 입출금 기록에게요만 스크린으로 잠깐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상세 내역이나 상대방 계좌번호 없이 금액과 날짜만요. 그게 최선이에요. 네, 그거라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조용히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 뜬 리스트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난 2달간의 입출금 내역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3월 15일 대출금 입금 2억 5천만 원, 3월 20일 출금 2억 원, 비고 타행 이체, 3월 25일 출금 3천만 원, 비고 타행 이체, 4월 5일 출금 1천만 원, 비고 현금 인출, 4월 10일 출금 500만 원, 비고 자동 이체. 바로 그 장남이 병원비라고 요구했던 금액과 일치하는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4월 18일, 바로 엊그제 출금 2천만 원, 비고 타행 이체.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출금? 우리가 무슨 대출을 받았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금액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2억 5천만 원 중 2억 원이 5일 만에 이체되었고 나머지 돈도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언가를 담보로 잡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대출금은 뭔가요? 우리가 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겁니까? 제 질문에 직원은 매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그건 상세 내역 조회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담보나 대출 계약서를 보셔야. 그 계약서는 어디서 봅니까? 남편만 볼 수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분들이면 당사자, 그 말은 남편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와 함께 은행에 왔던 장남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을 정도로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것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을 나왔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웠지만 저는 온몸이 우환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의 대출. 그리고 그것이 빠르게 유출되고 있는 현실. 주민등록등본의 아파트, 전세권 설정,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보로 잡혔을 것입니다. 그 아파트가 대출의 담보였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아파트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무언가가 행해졌고 그 과정에 제 동의나 지식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진단서와 금융거래 서면, 위임장이 그 열쇠였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차녀 미영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 가능해? 응, 마침 버스 타고 집 가는 길이야. 엄마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방금 형 부인 그러니까 우리 형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엔 연락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상하더라고. 그러면서 돌려 말씀하시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형이 요즘 사업 자금으로 좀 큰 돈을 끌었었는데 그 담보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형이 집에서 무슨 서류들 좀 가져갔는데 아버지 도장이 찍혀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큰 부동산이라도 처분하시는 거냐고.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형수도 의심을 시작한 것입니다. 장남대성이 자기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남편의 도장을 이용한 서류를 가져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영아 엄마도 오늘 은행에 다녀왔는데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버스 안이라는 공간적 제약과 주위에 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말문을 막았습니다. 엄마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집에 도착하면 다시 전화할게.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마트는 갔다 왔어? 뭘 사왔는데 그렇게 손이 빈 거야?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온갖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캐물어야 할 것 같았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그들이 더 치밀하게 숨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런 증거도 확실한 정보도 잡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그냥 약국에 들러서 진통제만 사왔어요. 장은 내일 보러 가야겠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차가운 거짓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반짝였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신문을 다시 들고 무심한 척 했지만 그가 신문을 너무 꽉 쥐고 있는 손가락이 그의 불안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그동안 모아온 모든 단서들을 꺼냈습니다. 등본, 사본 진단서, 사진위임장, 사진명함, 사진, 그리고 오늘 은행에서 메모한 대출 입출금, 내역.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법률 상담? 하지만 그 전에 가장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 아파트의 정체와 그 대출 계약서의 내용. 저는 다시 서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제 발견하지 못했다는 또 다른 서류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등본을 숨겼던 바로 그 서랍 안쪽 깊은 곳을 더듬었습니다. 등본 아래에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류 뭉치를 조심스럽게 빼내니맨 아래에 A4 용지 한 장이 접혀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시 어느 동이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고 소유자란에는 김철수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권리사항란에는 전세권 설정과 함께 그 전세권자로 열태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설정일자는 3월 10일, 그리고 그 아래 근저당 설정 기록도 있었습니다. 채권 최고액 2억 5천만 원, 채권자 같은 저축은행, 설정일자 3월 15일, 바로 그 대출금의 담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아파트를 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 등기부 등본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닌 아파트 우리가 산 기억이 전혀 없는 아파트. 그런데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거기에 거액의 대출이 걸려 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랍을 닫고 등기부 등본을 제 가방 속 깊숙이 넣는 데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방문을 열고 나와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신문을 읽는 척하지만 시선은 종이 너머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오자 그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같이 부드러웠습니다. 오히려 그 부드러움이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데 철수 씨, 우리 서울의 아파트에 있어요? 제 질문에 그의 얼굴에 순간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그래? 우리 집은 여기 하나뿐이지. 서울에 아파트가 어디 있어? 그런데 제가 오늘 서류 정리하다가 이상한 등기부 등본을 봤어요. 철수 씨 이름으로 된 아파트 등기부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확 변했습니다. 부드러웠던 표정이 굳어지더니 차가운 돌처럼 변했습니다. 신문을 탁 소리 내며 접어 내려놓았습니다. 그걸 어디서 봤어? 네가 내 서랍을 뒤졌어?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토록 오랜 부부 생활 동안 저를 향해 이런 톤으로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뒤진 게 아니라 정리하다가 본 거예요. 그게 대체 뭐예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 2억 5천만 원 대출이 걸려 있다고요?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막막하게 뛰었습니다. 조용히 해. 옆집에서 들리겠다. 그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목을 잡아 끌며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들어와. 여기서 이야기하자.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 그는 허리를 굽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등기부 내가 가져왔지? 어디 있어? 내놔. 대답부터 해주세요. 그 아파트가 뭐예요? 아니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있어. 그건 대성이 일 때문에 잠시 명의를 빌려준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명의를 빌려줬다고요?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대출까지 걸어서? 그게 무슨 일인데요? 그리고 그 대출금은 어디로 갔어요? 공동통장에 들어온 그 돈이 그 대출금이죠. 그런데 그 돈이 거의 다 빠져나갔잖아요. 제가 연달아 질문을 퍼붓자 그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너는 모르는 게 좋아. 다 대성이 필요한 일이 있었어. 내가 아버지니까 도와준 거지. 그게 뭐가 문제야? 돈은 다 대성이 잘 쓸 거야. 곧 갚는다고 했어. 잘 쓴다고요? 병원비라고 500만 원 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건 대체 뭐예요? 아버님은 한 달째 병원 근처도 안 가셨는데. 그건 다른 검사비였어.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의심만 하냐? 평생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적이 있어? 그의 말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힘을 잃은 듯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건 네가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대성이 좀 위험한 상황이었어.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돈을 잃었는데 빚 독촉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명의를 내줘서 담보대출을 받은 거야.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그의 말에는 진실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왜 저를 빼고 대성이랑만 모든 걸 했어요? 그리고 그 진단서는 뭐예요? 경도인지장애? 그의 눈이 동공이 커졌습니다. 제가 진단서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했어. 나이도 있고 해서 그냥 서류상의 문제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건강을 거짓으로 꾸며서 서류를 위조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죄인지 아세요? 죄라니. 나는 내 아들을 구한 거야. 너는 모를 거야 자식이 위험에 처했을 때
부모의 마음을.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일까, 후회의 눈물일까? 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는 대체 뭐냐고요? 명의를 빌려줬다면 실제 소유주는 누구예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파트는 사실 우리 집이야. 네? 30년 전에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땅이 있었어. 서울 변두리였는데 그게 재개발이 되어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어. 그때 너는 둘째를 임신 중이어서 정신이 없었고 내가 혼자 서류를 다 처리했지. 그 후로도 계속 세를 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성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야. 30년 전 저는 아무런 기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럴싸하게 들렸지만 가슴 한구석이 꿈틀거리며 믿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걸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괜히 싸움만 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아파트 월세 수입으로 네 생일 선물이나 여행 비용을 마련했으니까 네가 좋아하더라. 그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순간 정말로 미안해하는 남편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오해였을까? 제가 지나치게 의심한 걸까? 그때 그의 핸드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대성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는 저를 힐끔 보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금은 좀 그래 잠시만. 그는 전화기를 가슴에 대고 제게 말했습니다. 대성이 와서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네. 나가서 좀 만나고 올게. 저도 같이 들을게요. 안 돼. 남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있어. 너는 여기서 좀 쉬어. 그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낮고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간 발견한 수많은 모순들이 임장사진, 가짜 병원비 요구 중개업소 명함,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문이 닫혀 있어 내용은 분명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짝 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가 다 알겠다고요? 대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톤이 아니라 다급하고 초조한 톤이었습니다. 일단 진정시켰다. 하지만 등기부까지 발견했어. 내가 예전 아파트 이야기로 둘러댔지만 오래 갈 것 같지 않아. 젠장. 그럼 빨리 처리해야 돼요. 중개인이 연락 왔어요. 매입 가격은 3억 5천만 원까지 올렸다고요. 서명만 하면 바로 계약금 입금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등기부가 엄마 손에 있으면 어떻게 서명을 해요? 위임장도 필요하고. 조용히 해. 목소리 크게 내지 마.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일단 내일 내 엄마를 데리고 병원에 가자. 진짜 검사를 받게 하는 거야. 그리고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 경도가 아니라 중등도 이상으로. 그렇게 되면 내가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니까 네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어. 그럼 모든 서류를 네가 처리할 수 있지. 그게 가능해요? 병원에서 그렇게 해줄까요? 주치의 선생님께는 이미 다 말해뒀어. 돈도 약속했고 네 엄마가 검사 중에 멍하니 있기만 하면 돼. 기억력 테스트 같은 거 일부러 틀리라고 해. 저는 숨이 막혀 올라왔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가짜 진단을 받게 하다니? 법정 대리인 자리를 빼앗아 서류를 처리하겠다니? 그럼 아파트는 빨리 처분하는 게 좋겠네요. 대출금 이자도 부담스러운데 그리고 그 돈제가 빌린 것 좀 더 갚아야 해요. 독촉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알았다. 하지만 일단 내일 병원부터 가자. 네 엄마가 계속 의심만 하면 일이 틀어져. 알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쟤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미 시작한 일이야.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우리 가족만 알고 지내면 되는 일이야. 대화가 끝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성은 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침대 옆으로 가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것은 음모였습니다. 저를 병들었다고 소격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음모. 잠시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다시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평온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대성이 왔었어. 내일 너하고 나하고 셋이서 병원에 가자고 하네. 내 건강검진도 받을 겸 너도 요즘 머리 아프다며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한번 진료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의 말은 관심과 배려로 가득 찬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은 대화를 떠올리면 그건 차가운 함정에 불과했습니다. 병원 말인가요? 저 괜찮은데요? 괜찮아 보이지 않아. 자꾸 불안해하고 집중을 못하고 내가 봐도 걱정이야. 내일 가자 약속했어. 그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거절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평소처럼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일어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차녀 미영에게 문자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오빠가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해 라고 말해야 할까요? 침대 옆에서 핸드폰 빛을 가까이 하며 저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미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은 혼자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하지만 방금 현관에서 들은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일 병원 중등도 이상진단서, 법정 내리인.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미영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영아, 내일 아침 일찍 전화해줘. 급한 일이 있어. 절대 형이나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문자를 보내고 난이 새벽이 다 되어갔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어 저는 살며시 일어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오늘 은행에서 메모한 대출 내역 진단서, 사진이 담긴 휴대폰. 이게 전부였지만 이게 저의 모든 것을 지킬 유일한 무기 같았습니다. 남편이 일어나기 전 저는 아침을 준비하는 척하며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등기부 등본의 중요한 부분을 오려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원본은 다시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오린 부분은 소유자 정보근저당 설정 내역, 그리고 그 아파트의 정확한 주소가 적힌 부분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일단 증거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탁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지도 않고 계속 시계만 확인하셨습니다. 9시 반에 병원 예약이야. 빨리 먹고 준비해. 그의 말투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평온한 척 답했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 찰나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계신 틈을 타 부엌으로 들어가 목소리를 낮춰받았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인데? 진짜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잤어. 미영아, 엄마 지금 말해야 할 게 많아. 하지만 시간이 없어. 간단히 말할게. 아빠랑 오빠가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해서 법정 대리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해.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걸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어. 그 돈은 오빠가 다 썼고. 엄마, 그게 정말이야?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말이야. 엄마 지금 그 아파트 등기부 등본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오늘 아침 9시 반에 나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려고 해. 미영아, 엄마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영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 병원에 가지 마. 어떻게든 거부해. 저 지금 바로 차 타고 출발할게. 몇 시간이면 도착해. 그때까지 어떻게든 버텨. 그리고 엄마 그 등기부 등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 제가 도중에 법률 상담이라도 해볼게. 고맙다 미영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꼭 버티세요. 제가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등기부 등본 사진을 찍어 미영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외투를 입고 서 계셨습니다. 자, 갈까? 저 오늘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 배를 잡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어제는 괜찮다며?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젯밤부터 속이 안 좋고 현기증이 나요. 병원은 다음으로 미룰 수 없나요? 안 돼. 예약한 거다. 약속한 거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체면을 중시하던 그가 이렇게 감정을 노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안 좋아요. 억지로 데려가시려고요? 제가 물었을 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성이었을 겁니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려고 했는데 뭐? 미영이?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제가 미영에게 연락했다는 것을 직감했나 봅니다. 알았다. 일단 기다려. 전화를 끊고 그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미영이한테 연락했지? 네가 누구한테 연락했던 나는 오늘 병원에 가야. 일어나. 그는 제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싫어요. 저 안 갈래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칫했고 저는 그 틈을 타 팔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장남의 아내 저의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너 왜 왔어? 남편이 불쾌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아버지죠. 저 대성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남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저도 다 알았어요. 아버지 명예 아파트 대출 그리고 그 돈으로 대성이 다른 여자한테 준 것까지 독촉 전화도 제게 왔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속이지 마세요. 이건 범죄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리고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이어 계단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차녀 미영이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영은 저를 안으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아빠에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형수 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다 말씀하셨다고요. 아빠랑 오빠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현관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미영에게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그들을 보며 서 있을 힘도 없이 벽에 기댔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 집 거실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미영과 며느리의 도움으로 저는 일단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미영과 함께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자 중개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거 김철수 씨 명에 맡긴 한대 실제 계약은 아드님께서 하셨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매입 의사는 있으시다고 해서. 그 아파트 실제 소유주가 누구예요? 재개발로 분양받은 거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묻자 중개인은 컴퓨터를 뒤적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개발 분양 그런 기록은 없네요. 이 아파트는 10년 전에 시장 가격으로 매매된 기록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김철수 씨로 되어 있긴 한데 자금 출처는 그가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아드님께서 자금 조달이 좀 대출이 많이 걸려 있어서 매각이 시급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소유자분의 배우자께서 모르시는 상황인가 보네요. 이건 좀 문제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파트의 실제 매매 계약서 4번을 요구했습니다. 중개인은 껄끄러워했지만 미영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하자 결국 내보였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1억 5천만 원에 매수한 계약서였습니다.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저는 그 시절 남편이 급여 외에 부수입이 있다고 말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자금 투자라고 했었죠. 그게 이 아파트였을까요? 아니면 그때도 다른 돈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파트가 지금 2억 5천만 원의 대출 담보로 전전하고 매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명백한 사기야. 아빠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엄마 모르게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오빠가 탕진한 거잖아. 그리고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려 한 건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미영과 며느리는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반복하는 말은 그뿐이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대체 뭐예요? 10년 전에 산 거라고요.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너무 지쳐서 감정이 마비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재개발 이야기는 거짓이었어. 그 아파트는 10년 전 내가 작은 대출을 받아서 산 거야. 그때 대성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했으니까. 장래가 밝아 보여서 투자할 겸 샀어. 월세 수입이 괜찮았지. 그런데 그걸 대성이 알게 되더니 자꾸 사업 자금으로 조금씩 빌려가기 시작했어. 점점 금액이 커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담보대출을 해서 갚으라고 했어. 그게 이번 일이야.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대성이랑만 모든 걸 했어요? 제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체면이 서지 않아서 네가 나를 믿고 평생 돈 걱정 없다고 살았는데 내가 그런 위험한 투자를 했다는 걸 알면 실망할까 봐. 그리고 대성이 내 아들이니까 자꾸만 도와주게 되더라. 나도 이번에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대출금까지 다 날려버리더군. 독촉 전화가 집에까지 오기 시작하니까 이번엔 정말 큰일이구나 싶었어. 그래서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네가 그걸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차라리 네가 병들었다고 생각하게 해서 내가 모든 걸 처리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아브라다니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려움과 체면이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계획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남 대성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눈을 피하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 돈 다 쓴 거야? 제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도박이었어요. 증권 투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온라인 도박이었어요.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는데 점점 커지더니 엄청난 빚이 생겼어요. 아버지 아파트 담보대출금으로 다 갚았는데도 아직도 그는 울먹였습니다. 분노보다는 한심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저를 배신하게 만든 원인이 그런 허망한 것들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영과 상의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파트는 당장 매각하여 대출금을 갚기로 했습니다. 남은 돈은 저의 이름으로 새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는 별거를 결심했지만 당장 이혼 수속을 밟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서류에서 저를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제가 더 이상 그의 결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였습니다. 장남 대성에 대해서는 가족 내에서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의 빚은 그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며느리는 이혼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결정은 차녀 미영과의 이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혼자 이 집에 남는 것을 걱정하며 함께 살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너는 네 가정이 있잖아. 미영은 눈물을 보였지만 저의 결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파트 매각과 대출 상황 그리고 남편과의 별거, 협의가 모두 끝난 것은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집은 썰렁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고 거기에 남은 생활비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또 지역센터에 가서 컴퓨터 강좌도 등록했습니다. 서류를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오후 저는 마당에 앉아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별거를 시작하며 작은 원룸으로 떠났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차녀 미영이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고 뒤에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항상 건강하세요. 저희는 엄마가 강하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외로우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사랑해요. 저는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발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바람이 살랑거리며 마지막 나뭇잎을 흔들어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꼭 끌어안고 따뜻해진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고요함이 공포가 아니라 평화로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